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죠. 장현지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우리 시장 미중 간 무역 협상 진전 소식에 힘입어서 양 지수 모두 상승 중입니다. 현재 코스피가 0.55% 오름세로 2,591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도 상승 전환됐습니다. 0.17% 강세로 723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됩니다. 외국인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금액은 소폭이지만 73억 원의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기관도 603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710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시죠. 코스닥 시장 지금 장중에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수도 반등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69억 원, 65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역시 141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 속에서는 기관만 홀로 50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거래가 확인하시죠.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일제히 상승합니다. 삼성전자가 0.64% 오름세로 거래가 55,150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아시아 최대 정보통신 박람회 대만 컴퓨텍스의 개막을 일주일여 앞두고 기대감이 유입되는 분위기입니다. 2.3% 오름세로 거래가 19만 4,7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0.31% 강세로 31만 9천원,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트럼프 행정부의 약가 인하 추진에 지금 좀 압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3% 넘게 조정받고 있고요. 현대차는 1.58% 추가 상승합니다. 거래가 19만 2,900원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28% 하락하면서 85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우선주가 0.6%, HD 현대중공업 1%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KB금융이 0.3% 조정받는 가운데 기아는 2거래일 연속 강세입니다. 1.23% 오름세로 9만 400원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도 확인하시죠. 알테오젠이 2% 내림세로 33만 8천 원, 반면 2차전지 관련주들 반등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쉬는 사이에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반등한 영향인데요. 에코프로비엠이 2.86% 강세로 10만 600원, 시총 4위의 에코프로도 0.64%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5% 오름세입니다. 거래가는 27만 3,500원으로 집계됩니다. 6위부터 10위입니다. 클래시스가 2.5% 강세로 7만 2,400원, 파마 리서치가 6.7% 강세 보여줍니다. 거래가는 42만 8,500원이고요. 반면 휴젤이 0.84% 약세로 35만 4,500원, 펩트로는 2%대 강세 보여줍니다. 거래가 16만 9,90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는 2.83% 약세로 9만 6,10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특징적인 부분 체크하시죠.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 기대감에 관련주 상승하는데요.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15일 튀르키예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이 만나 평화회담을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에 관련주 내에서는 SY스틸텍 15.76% 급등하면서 거래가 6,150원이고요. 폴라리스 AI가 17.2% 상승하며 3,090원, 대동기어가 6.68% 강세로 거래가 21,55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 AI 관련주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인공지능 기반 재생치료 플랫폼 전문기업 로킷 헬스케어가 상승 주도하고 있습니다. 로킷 헬스케어 현재 67.9% 급등하면서 거래가 18,470원 나타내고 있고요. 관련주 내에서는 뷰노가 6.59% 강세로 19,890원, 셀바스 AI도 3% 가까이 상승합니다. 거래가 14,460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체크하시죠. 오늘 외환시장 1,395원으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로 인해서 위험 선호 분위기, 그리고 위안화 강세의 원화 가치도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9시 30분 기준으로는 1,394원 70전 나타냈고요. 현재는 소폭 올라서 1,395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다시 보시죠. 코스피가 0.58% 강세로 2,592포인트, 코스닥 0.24% 오름세로 724포인트입니다.
국내 증시 과매수 국면에서도 미중 협상 진전 소식의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장중에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강세 보여줄 수 있을지 외국인 수급과 환율 등 여러 가지 요인들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강관우 더 프리미어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국내 증시가 그래도 관세 전쟁의 여파에서 꿋꿋하게 올라가면서 어느덧 코스피가 2,600선을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많이 반등을 했네요. 네. 근데 이제 오늘부터 이게 보이는 느낌은 우리 대선판이 시작됐다 이런 게 지금 증시에 이렇게 녹아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6월 3일 대선 일까지는 아무래도 요 관련되는 기대감들이 계속 들어오는 그런 와중에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어떻게 진전되느냐 그리고 관세 전쟁이 어떻게 이렇게 전개될 거냐 그리고 마무리가 될 거냐 이거에 이제 기대감이 많은 건데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미국 시장이 상당히 달아올랐었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 시장이 오른 거에 비해서는 우리 시장은 그렇게 많이 따라가지는 못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 기저에는 외국인들이 계속 팔아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개인들도 사실 많이 팔고 있습니다. 개인들도 지난 한 달 보니까 1조 넘게 팔았어요. 네. 근데 이 공백을 누가 메꾸고 있냐면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받쳐가지고 올리고 있고 그리고 기타 법인 삼성이죠. 삼성을 위시한 자사주 매입 세력들이 계속 받쳐가지고 시장을 올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파는 것만 생각하면 시장은 내려갔어야 되는데 네. 오히려 그거를 딛고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외국인들은 현물 시장에서 팔고는 있습니다만 선물 시장도 열심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선물 시장에서는 오히려 최근에 조금 많이 샀었어요. 그래서 많이 포지션을 올려놨다가 최근에 조금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외국인들이 선물이 꿋꿋하게 버텨서 끌고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대선판이 이끌어주는 장세가 드디어 이제 막이 올랐다 이렇게 오늘 장은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시장이 더 올라가느냐 레벨업을 하느냐는 사실 외국인들이 주식을 적극적으로 다시 사들여 줘야 되는데 그렇죠. 환율은 어느 정도 환경은 만들어졌잖아요. 좀 떨어졌으니까. 그럼 수급 변화가 있을 거냐 외국인들의? 외국인들이 수급 변화가 참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제가 MSCI 이머징 마켓에 우리나라가 지수가 속해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어느덧 4위로 지금 밀려나 있어요. 네. 중국, 인도죠, 대만. 그 다음에 4위예요. 근데 이 비중이 과거엔 한 10% 이상이 됐었는데 지금은 9%대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환율을 좀 보시면 참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는 국면이 있어요. 원화가 달러 대비해서 강세로 가면요. 외국인들은 현물에서 사들어오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달러 원이 지금 쭉 이렇게 밑으로 쳐졌잖아요. 그래서 1,300원대로 내려갔었는데 네. 이게 뭐냐면 원화가 강세되는 국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원화가 강세되는 국면을 가면은 사실은 외국인들은 순매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 보라색으로 선을 보시면 꺾여 내려왔잖아요. 오히려 계속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의 본격적인 그 현물 순매수는 지금 당장에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의 선물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 그래서 뭐 계속적으로 선물 시장을 주시하는 수밖에 없고요. 이 환율이 다시 1,400원 초반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1,300원대로 재진입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순간에는 외국인들이 안 들어올 수가 없을 거다. 그리고 우리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선판으로 간다고 하면 지수가 밑에보다는 위쪽을 보고 가려고 할 경향이 클 거다.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을 내팽개치고 있을 수는 없을 거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뭐 환율이 다시 원화가 강세로 간다고 하면은 급기야는 이제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너무 많이 팔았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변동성이 있는 구간에서 큰 변동성을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최근에 인버스에 여전히 좀 포트폴리오에 담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상당히 좀 위험한 투자를 하는 것 아닌가. 개인들이 인버스라고 하셨잖아요. 네.
참 개인들이 이제 인버스를 사신 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으시겠죠. 아니면 주식을 많이 들고 계셔가지고 좀 해지를 하려고 인버스를 사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장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장 밑쪽으로 이제 배팅을 하시는 그런 인버스 투자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해지 목적으로 인버스 하는 걸 뭐 말릴 수는 없습니다. 주식을 많이 들고 있으면 일부분을 뭐 해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방향성으로 봐서 하락 배팅을 하는 거는 조금은 무리한 투자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들이 뭐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파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차익을 실현한 거잖아요. 지난번에 2,400 깨지고 더 밑으로 내려갔을 때 과감히 거기서 들어갔던 개인들은 지금쯤이면 차익 실현해도 뭐 괜찮을 그런 구간에 들어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방향성으로 인버스를 가지고 그쪽에 뭐 포지션을 많이 실어놨다 이런 분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힘든 구간에 들어와 있을 거고, 아직도 올라갈 면이 조금은 더 있다고 볼 때는 지금 개인들의 인버스 투자는 지금 적절치 않다. 지금 최근까지 우리가 경험치로 보면은 지수가 코스피 기준으로 한 2,200선에서 2,700선 왔다 갔다 했으니까 좀 밑에 내려가면은 뭐 레버리지나 이쪽 플러스 쪽으로 갔다가 위로 올라가면 인버스를 쳐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셨댔어요. 근데 2,600 근처에 온 지금으로서 그러면 여기서 그럼 멈출 거냐라고 봤을 때는 뭐 올라온 게 있으니까 조금 출렁거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밑에보다는 위쪽, 그렇다고 보면은 방향성을 가지고 인버스를 한 방향으로 치는 건 조금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대선 국면 아니겠습니까? 각 대선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들에 의해서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선택도 하시는데, 최근에 유력 대선 후보가 증시 부양과 관련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대선 국면에 이런 증권주, 은행주, 증시 부양 기대감을 안고 이런 섹터에 투자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강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강추까지 하십니까? 제가 이제 강씨라 강추가 아니고 네. 이게 이제 정책 기대감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대선판이 시작됐으니까 어쨌든 뭐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그리고 지금의 그 판세로 봤을 때는 그 한쪽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게 이제 증권주나 뭐 금융주 이쪽이 될 수가 있는데, 이쪽은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싸다. 여전히 싸다라는 게 제일 큰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배당도 잘 준다. 이런 게 있고,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는 정책 기대감입니다. 여기 정책 기대감은 일단 상법 개정을 할 가능성이 대선 후에 상당히 커지고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시장이 되게 활성화가 될 거 아닙니까? 증권 시장이 거래 대금이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고, 이미 거래 대금은 조금 지금 밑에서 위로 틀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체 거래소라고 생겼지 않습니까? 최근에 거래 대금 보니까 거의 뭐 30% 수준까지 비중이 확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장인들 퇴근하면서도 막 거래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래 대금이 많이 활성화됐고, 그리고 또 서학개미들이 또 해외 쪽에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거기서도 증권사 또 수수료 수입이 상당히 늘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금리가 밑쪽으로 간다고 보면은 금융기관들이 대단히 많이 들고 있는 게 채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권은 금리가 내려가면은 거기서 플러스 운용 수익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호재인데 거기에 대선 국면까지 꼈다라고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래에셋증권이 됐든 삼성증권이 됐든 증권주의 대표주는 꼭 뭐 한두 개 정도는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번 그 선거 기간에 임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프로야구에서도 한화가 12연승인가요? 그래서 단독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네. 한화 그룹주들도 주가가 상당히 강세고, 그중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어느덧 몇이냐 시총 5위까지 올라섰어요. 그러니까 현대차도 따랐더라고요. 대단한 추세인데요. 야, 요새 그 한화 이글스 야구 보면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너무 재밌는데 요즘은 네. 한화그룹의 전성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각 계열사들의 주가도 약진하고 있고, 한화 이글스 뭐도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가를 보시면요 계속적으로 그 방산주들이 지금 올라가는 이런 흐름에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한화그룹의 또 한화 시스템이라는 이런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주가는 뭐 계속적으로 뉴스플로우가 좋잖아요. 어디에서 무슨 수주가 나왔네, 또 저쪽에서 어떤 수주가 나왔네, 뒤처진 회사도 또 뭐 미사일 수주를 받았네, 레이더 수주를 받았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수주 잔고를 보시면 지금 왼쪽에 나오고 있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31조 4천억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수주 잔고가 이렇게 쌓이고 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한국 항공우주 이쪽도 주가가 좋은데 24조 이렇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주 잔고도 상당히 좋고 뉴스플로우도 좋고 해가지고 뭐 여기서 승승장구하면서 주가는 쭉쭉 올라가고 있죠. 근데 제가 나올 때마다 항상 높아심으로 말씀드린 건 뭐였죠? 이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너무너무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조선주 좋다고 뭐 시장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밸류에이션 PBR 25년 거를 보시면요. 이미 조선주보다도 더 높아져 있어요. 지금 PBR로 보시면 저게 PER이 아니고요. PBR입니다. PBR 있죠? 주가 순자산비. 예, 자산 대비 주가 한화 수준. 에어로스페이스를 보시면 5.2배입니다. 무려 자기 몸값에 비해서 지금 2배 이상으로 지금 높아져 있어요. 이미 높아져 있어서 계속적으로 고고고를 외치면서 위로 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중이 많으신 분은 조금씩 차익 실현을 하시고 딴 쪽으로 가셔라.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면 뭐 증권주도 좋고 금융주 그쪽으로도 갈 수 있고 뭐 다른 쪽으로 선호하는 이제 종목이나 업종이 있으면 가실 수 있죠. 그런데 너무너무 주가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점은 항상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미장을 잠깐 살펴보죠. 주말 사이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중국이 첫 관세 협상을 벌였고 이틀간의 관세 협상 결과가 꽤 괜찮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곧 아마 양국이 공동 성명도 발표할 예정인데 일단 첫 만남이 괜찮아요. 그러면 이번 주부터 미장의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전망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미 미장이 많이 반등을 하고 물론 있죠. 반영을 하고 있죠. 네, 지금 기술적으로 봐도 미국의 이제 저항과 지지 이런 게 있는데 저항선을 뚫고 계속 올라가려는 이런 움직임이 있고 특히 최근에 보면은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지금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기술주들이 최근에 약진을 반등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왼쪽에 보시면 팔란티어, 테슬라 이런 것들이 주가가 좀 밸류에이션이 좀 높다 싶을 정도로 상당히 고개를 쳐들고 있잖아요. 네. 다만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다른 회사들은 조금 낮은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구분해서 좀 보셔야 되는데 무역 협상이 진전되는 거는 상당히 좋은 일이죠. 네. 좋은 일인데 예를 들어서 대중무역 관세를 145% 하다가 80%로 낮춰주겠다. 80%에서 만약에 체결됐다고 칩시다. 그럼 네. 80%가 낮은 건가요? 높은 건가요? 절대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네, 수준, 상당히 비정상적인 높은 수준이죠. 비정상 80%든 145%든 교역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의 관세율이거든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 정도에서 타결되면은 시장은 이미 그 정도는 생각하면서 왔기 때문에 크게 반응은 안 할 건데 이게 만약에 50% 선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면 조금 움직일 여지가 많죠. 그러나 아까 제가 밸류에이션을 보여드렸습니다만 미국의 빅테크들의 밸류에이션이 낮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막 치고 마냥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다. 지금까지 그 반등한 거로도 상당한 그 공백을 지금 메꾼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이야기 몇 가지만 해볼까요? 계속해서 주가의 급등락을 통해서 주목받고 있는 게 팔란티어입니다. 그렇죠. 오를 때는 오를 대로, 내릴 땐 또 떨어질 대로. 폭이 너무 커요. 너무 급변하죠. 네, 너무 급변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늘 주목을 받아요. 네. 우리 서학개미 분들을 제일 좋아하는 게 변동성이잖아요. 뭐 망할 때 망하더라도 올라갈 때 대차게 올라가는 걸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지금 주가들 보시면 팔란티어가 고점에서 쭉 빠지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방향을 틀어가지고 다시 고점을 지금 벗기려고 지금 이렇게 계속 이 노력을 하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근데 팔란티어 아까 제가 선행 PER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높다는 194까지 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너무너무 기대가 높다라는 거예요. 이 보통의 주식들이 평균이 한 30배 수준이다 이렇게라고 봤을 때는 그거 대비해서 6배가 높다. 그렇다고 하면 이 높은 기대를 어떻게 충족을 해줄 것인가. 지금 팔란티어는 미국 정부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미국 매출은 뭐 이번에도 실적이 나왔습니다만은 거의 100% 가까이 증가할 정도로 이렇게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유럽 쪽이나 이런 민간 쪽에서는 오히려 매출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서로 반대되는 국면이 있는데 물론 이제 미국 국방 예산이나 관련돼 가지고 의존도가 높고 그리고 여기서 독점을 하고 있는 거기에서 이제 가중을 더 해 줄 수는 있습니다만은
194배는 상당히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는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런 식으로 좀 나가시는 게 어떤가. 이게 기대감이 크고 그리고 트럼프하고 상당히 가까운 팔란티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처지면은 저점에서 좀 담으시고 고점에 많이 올라오시면은 조금 줄이시고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 전략이 상당히 유효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뭐 오래 끌고 간다? 이거는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미중 간 무역 협상 기대감에 같이 오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테슬라도 팔란티어 못지않게 이렇게 급변하는 주식이에요. 그래서 네. 우리 서학개미들이 항상 비중을 높이 가져가는 이런 주식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차트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만 테슬라도 싸지가 않아요. 144배. 그래서 평균 대비 4배 중반 정도 이렇게 높은 주식인데 이 테슬라는 이제 펀더멘탈하게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완전 자율주행 그거를 개시한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좀 오르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도치 수장을 하다가 이제 경영에 이제 복귀한다 이런 기대감 그리고 조만간 사이버 택시가 다시 이제 그 기대감이 주가에 들어올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주가는 다시 위쪽을 바라보고 가고는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언급드린 대로 여기도 펀더멘탈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 최근에 전기차 판매 유럽 쪽이나 중국 쪽이나 이렇게 공이 보시면은 2자릿수로 지금 줄고 있어요. 판매가. 그러니까 도지 수장으로 가 있는 동안 여러 가지 실수를 좀 했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 특히 반감이 크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브랜드에 대한 그 반감을 돌려 세울 수 있을 것이냐. 거기 플러스 해가지고 완전 자율주행이 진짜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우리 시장에서는 아직 그게 주가가 반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건데 이 테슬라의 주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급변하고 변동성이 있는 주식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런 식으로 임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퍼즐은 역시 엔비디아가 아닐까 싶은데 네. 최근에 대중국 관련된 수출 통제가 풀렸단 말이죠. 근데 아직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와 관련된 품목별 관세는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와 기회가 여전히 좀 공존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엔비디아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또 주말에 나왔던 게 전 네. 바이든 정부에서 뭐 AI 관련돼서 대중 통제를 바꿨죠. 바꿨죠. 새로운 네. 규제로. 그래서 그런 게 지금 혼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엔비디아 주가를 이렇게 저희가 볼 때 네. 항상 걱정되는 게 중국이잖아요. 중국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갈 거냐. 근데 아직 그 물음표가 큰 부분들은 그렇게 거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팔란티어나 테슬라 주가 정도로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보여주듯이 반도체 지수가 저점에서 상당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팔란티어나 테슬라와는 달리 엔비디아는 선행 PR이 크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27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는 여전히 매력적인 이런 상황이다. 물론 대중 관련돼서 리스크는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AI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장기적인 지금 구도 하나에 있다라고 볼 때는 엔비디아는 적극적으로 좀 임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강관우 더 프리미어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트럼프 2기에서 시작된 관세 전쟁 이후 처음이죠. 두 나라는 협상 물꼬를 이렇게 텄지만 과연 빅딜 성사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한편 미국은 영국과 첫 무역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7월 패키지 처리를 목표로 미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사안은 없는지 오늘 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남영숙 교수 나오셨고요. 또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이상환 교수, 한남대 중국경제통상학과 정상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발표했습니다. 양측의 발언 듣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I'm happy to report that we made substantial progres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these very important trade talks. 会谈氛围呢是坦诚的、深入的、具有建设性的，取得了实质性的进展，达成了重要的共识。 네, 첫 협상에서 대단할 만한 성과를 내긴 힘들 것이다. 워낙 그동안 미국과 중국이 서로 보복관세 혹은 말로 으르렁거렸기 때문에 과연 첫 테이블에서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꽤 많은 진전을 또 이뤄낸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물론 협상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알겠지만 네. 일단 그동안 중국하고 미국이 양국이 강대강으로 치열한 기싸움을 해서 사실 첫 번째 협상을 마주 앉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워낙 자존심 싸움을 했던 상황이라서. 근데 어쨌든 일단 첫 번째 협상장에서 마주 앉았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 큰 진전이었는데 네. 거기에 지금 협상 대표 그 미국의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나 재무장관. 예, 허리펑 중국 부총리가 그 양국의 실세 중에 실세라서 예. 그런 사람들이 마주 앉았다라는 것, 그리고 이틀이나 협상 기간을 잡았다라는 것. 그래서 상당히 시장에서는 그 진지하고 뭔가 무게감 있는 협상 결과가 조금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좀 있었고요. 특히 중국 대표단의 그 왕샤오홍이라고 중국 공안부장이 대표단에 들어가 있었는데 네. 공안부장이 중국의 마약 문제를 전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145%의 관세를 중국에 부과하면서 그중에 20%는 펜타닐 문제에 대한 보복으로서 한 거였는데 네. 그 왕샤오홍 그 공안부장이 대표단에 있음으로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어느 정도 상당히 협상을 하고 해결의 의지를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의 관세 완화에 대한 기대는 좀 있었습니다. 원래 스위스 제네바라는 곳이 교수님 그 외교적으로 봐도 제3국이라는 중립지대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예, 많은 국제기구들이 있고 거기가 어떻게 보면 서구 유럽의 그 협상의 중심지 내지는 세계의 중심지였던 곳이었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나 중국 양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제3지대에서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서는 첫 협상은 탐색전 정도에 그칠 것이다. 이런 전망이었는데 꽤 많은 거리감을 좁힌 것 같다라는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협상을 마무리하는 공동 성명을 봐야지 판단이 되겠지만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최소한 그 앞으로 진행될 후속 협상의 어떤 메커니즘이라든가 흐름에 관한 합의는 있지 않았을까. 그랬기 때문에 미국도 관세 인하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것이 몇 퍼센트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상당 부분 나름대로의 중국의 태도 변화에 대한 미국이 관세 인하로 대응할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네. 어떻게 본다면 협상 성공에 에드벌룬을 띄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중국 측의 반응도 상당히 호의적으로 나와서 좀 놀랐어요. 원래 협상 들어가기 전까지 먼저 연락 안 했다라는 것 가지고도 계속 기싸움을 했었는데 중국 측에서도 이번 협상에 대해서 좀 호의적인 반응이 나왔다라는 건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좀 전에 그 중국 측 언론을 좀 검색을 해봤는데 네. 중국 측 언론에서 주로 나온 얘기는 그래도 안 만난 것보단 낫지 않냐. 얼음 깨기를 시도한 데 의의가 있다. 지금 양국 관계가 얼음장 같으니까요. 네. 그리고 또 많이 나온 말이 구동존이란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구동존. 구동존이라는 게
다른 거는 그냥 두고 우리가 같은 거를 찾아보자라는 좀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양국 간에 야 우리 뭐 좀 해보자라는 그런 컨센서스는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싶은데요. 그리고 지금 허리펀 북총리라는 사람을 좀 유심 있게 봐야 되는데 네. 이분은 좀 특이한 분입니다. 이전에 그 경제부총리를 했던 그 경제 쪽 담당 부총리를 했던 중국의 그 부총리는 그 류허라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은 하버드에서 그 석사를 했고 영어에도 능통하고 경제 자유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펑 부총리는 유학을 해본 적도 없고 그 샤먼 대학이라는 그 대학에서 그 경제학 박사를 했는데 네. 순수한 국내통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뭘 했냐면 시진핑이랑 40년 직인데 시진핑의 거의 수족 같은 경제 쪽으로. 그리고 시진핑이 주로 하는 얘기가 중국 특색의 자본주의, 중국 특색의 시장 경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전부 구상한 사람이 그 허리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라는 거를 평생 주장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미국한테 뭐 쉽게 양보한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은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첫 협상으로서 물꼬를 텄고 그거에 대해서는 중국 내에서도 예, 상당히 그 반응은 긍정적으로 좋습니다. 보고 예. 있다. 아까 구동력이라고 하셨죠. 구동존이. 구동존이. 예. 그러니까 이게 거리감을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건 아예 놔두되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것부터 먼저 뭔가를 그렇죠. 좀 약간 해보자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일종의 태도 변화가 왜 어디서 비롯됐느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양국이 경제 사정이 그렇게 시간을 길게 끌기에는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빨리 물꼬를 텄고 거리감도 생각보다 빨리 좁혔다라는 분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그 거의 무역 단절의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고관세 때문에 그 양국 국내 경제에 대한 침체에 대한 굉장히 우려가 컸고 미국 같은 경우 인플레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그리고 특히 이제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도 굉장히 떨어졌고 네. 그 지금 한 6월 정도 한 몇 주만 되면 이제 마트에 물건이 별로 없을 것이다. 중국에서 오는 생필품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몇 주 이후면은 국민들이 이 관세 폭탄의 여파를 체감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고 특히 미국 내에서 그 기업들의 반발도 상당히 크고요. 공화당 내의 반발도 상당히 크고 네. 그리고 트럼프 내각 내에서의 그 강경파와 온공파 사이에 부딪히는 그런 불협화음도 상당히 커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과 똑같은 그런 그 기조로는 정책을 끌고 나가기 쉽지가 않은 그런 부담감이 있었던 거고 중국도 똑같이 그런 국내적인 부담감이 있어서 어쨌든 이렇게 양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중국도 지금 경제 상황이 만약 이 상황이 길게 갈 경우에는 예를 들어 중국 안에 여러 공장들은 계속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상황이 녹록치 않죠. 장기전으로 가는 걸 중국도 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 중국은 선거도 없고요. 그 트럼프처럼 그 국민 여론을 그렇게 신경 쓸 필요도 없으니까 중국이 오히려 큰 문제가 없지 않나 버틸 수 있나라는 생각들이 있는데 중국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미 수출이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실제로 고용에는 엄청난 영향을 끼치거든요. 네. 왜냐하면 중국의 연해 지역은 물론이고 뭐 허난성, 허페이성 같은 내륙의 그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오로지 수출 하나로 먹고 삽니다. 네. 이 기업들은 수출 외에는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미 수출을 못하면 내수로 돌리면 되지 않겠냐? 내수로 돌릴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 중국은 각 성별로 장벽이 워낙 높고 그래서 다른 성으로 그 물건을 팔기도 어렵고 거기다가 우리 그러면 자기 성에서 팔면 되지. 자기 성에는 이미 수십 년 동안 터줏대감 같은 국영 기업들이 시장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수출 외에는 할 게 없는 기업들인데 네. 대미 수출이 멈추면 여기 수십만 개 기업의 뭐 수백만 노동자들이 전부 실업자가 되고 그러면 이게 공산당의 엄청 그 정치적인 위협 요인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미 뭐 시작됐고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 시진핑 입장에서도 그냥 상황이 이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 코로나19 때 그때 방역 통제하고 나서 그 전후로 보면은 시진핑 주석을 필두로 한 중국 지도부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커졌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예. 지금 관세 이런 전쟁 같은 경우는 미국과 장기전으로 가면 그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인민들이
소위 불만들이 계속 내부적으로 팽배하게 쌓여갈 수 있다라는. 예, 그렇죠. 거기다 중국은 사회보장 제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실업자가 되면 바로 방세를 못 냅니다. 그래서, 또 그런 현실적인 이유도 내부적으로 예, 그리고 있군요. 그런 수출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거기다가 대부분 다 그 도시 출신이 아니고 내륙에서 건너온 소위 얘기하는 농민공, 호적이 없는 신분이 취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생존 위협에 몰리고 폭도가 될 수 있죠. 잘못하면. 교수님,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집권 초반인데도 이런 관세 문제가 계속해서 커지니까 소위 지지도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아무래도 그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 기반이 될 수 있는 중산층에서 괴리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하고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버텼는데 과연 이것을 더 버틸 수 있겠느냐.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가 중요한데 내년 중간 선거를 예상한다면 지금의 분위기로는 반 트럼프주의가 팽배해진다면 이건 참 경고, 워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이번에 협상이 어떻게 보면 기존의 흐름, 그러니까 디커플링에서 딜리스킹, 그러니까 탈동조에서 탈위험으로 갔다가 전략적 탈동조로 다시 회귀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서로 간에 이제 완벽한 탈동조는 어렵다는 걸 인식하는 네. 그러한 시점,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게 이번 협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양국이 서로에게 부여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관세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낮출 거냐. 여기에 대한 여러 분석,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그겁니다. 미국은 지금 대중국 관세를 145% 이런저런 다 보복 관세 더해서 말이죠. 이거를 보복 관세를 더하기 전 수준이 50% 정도까지 낮출 수 있다. 이제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한 50-60% 정도까지 낮춰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기대가 나왔고, 그러자마자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한 80%가 적절할 것 같다라는 거를 말하면서 약간 그 협상의 배수진을 치고 협상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그런 이제 계속 그 말로 여러 가지 그 높은 관세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150%라는 그 무역 단절의 수준의 관세는 지속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관세를 낮추거나 분야별로 유예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중국이 지금 미국의 최대 무역 적자국이자 지금 이번 관세 전쟁의 그 주 타겟이기 때문에 관세를 그렇게 낮추는 게 쉽게 되는 협상은 아닐 것 같고요. 또 사실 오래 걸립니다. 협상이라는 게. 그래서 트럼프 1기 때 미중 간의 협상은 결국은 18개월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 어느 정도의 합의가 나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다라는 것은 작게나마 성과들을 조금씩이라도 보여주고 분야별로 스몰 딜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시장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켜주고 빅딜은 좀 후에 나오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관세율이 낮아져야지, 예를 들면 바이든 행정부 때도 이미 매겨진, 또 트럼프 1기 때도 부과된 관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더해져서 145%까지 간 건데 현실적으로 어느 선까지 낮춰져야 된다라고 보는 건가요? 사실 뭐 50%, 80%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것도 정상적인 건 그것도 아니죠. 말도 안 되는 네,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사실 바이든과 트럼프를 되게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바이든과 트럼프는 같은 정책을 쓰는 겁니다. 바이든은 미국의 공장을 만들면 보조금을 주겠다고 한 거고, 트럼프는 공장을 안 만들면 관세를 매기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공장을 만들라는 얘기고, 관세를 매기나 그 보조금을 안 주나 결과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중국이 미국에 뭘 얼마나 줄 것이냐. 근데 중국이 미국의 공장을 만들기는 업종상 그렇게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 중국은 미국이 원하는 거, 불공정 무역 관행이죠. 그 대대적인 시장 개방이나 환율 조작 금지, 지적재산권 보호, 비관세 장벽 철벽 같은 근본적인 조치를 결국 그 미국이 중국에 요구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헐리우드 영화, 지금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화 시장인데 헐리우드 영화 1년에 40편밖에 못 가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지적재산권 침해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고 네. 환율 조작하고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는 시스템 자체를 미국이 이번 기회에 손을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관세를 몇 개 정도 그 중국이 미국에 그 준다고 관세를 내려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쉽게 볼 사안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중국이 만약에 미국과 협상을 장기전으로 갈 거를 대비를 해서 여러 사전적 조치들을 예.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주에 지급준 비율 예. 인하 조치를 이제 발표를 했죠. 여기에다가 또 뭐 그 각종 그 대출 우대 금리도 0.1% 포인트인가요? 네, 인하하는 그런 금리 인하 효과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이런 것들은 결국 장기적으로 미국과 이런 협정이나 관세 전쟁이 장기전으로 갈 걸 대비한 포석이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미국을 대체할 만한 미국에서 줄어드는 수출을 보완할 만한 대체 시장을 찾을 수 있냐가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 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위안화 환율이거든요. 위안화 환율이 이 글로벌 무역이 부진해지면 위안화 그 달러는 약세가 되고 위안화는 강세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수출을 다른 지역으로 늘리기도 어렵고 그래서 결국은 이 위안화 평가 절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그 지급 준비율을 낮춘다거나 그 금리를 내린다거나 하는 것들이 다 위안화 평가 절하를 위한 사전 조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이러는 게 얼마나 못마땅하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가면 위안화 절상이 되고 중국 수출이 부진해서야 이제 중국의 협상 테이블에서 좀 더 아쉬운 소리를 할 텐데 네. 자기들이 알아서 위안화 평가 절하를 해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수출을 늘릴 여지를 남겨놓으니까 그 미국 입장에서는 압박 수단이 점점 줄어들고 이 미국이 그래서 중국의 이런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게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관세는 그냥 하나의 잣대일 뿐이고 진짜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노리는 것은 시장 개방, 더 나아가서 환율 절상에 대한 부분, 뭐 이런 압박을 가할 것이다라는 게 그렇죠. 있죠. 시스템을 미국이 원하는 시스템으로 옛날 일본처럼 아니 비슷하게라도 가기를 바라겠죠. 미국 입장에선. 자, 이런 가운데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행보는 중국 시진핑 주석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또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자회담과 또 양국 대표단 참석 확대 회의까지 7시간 넘게 이어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밀착 행보가 미국으로서는 부담스럽겠죠. 아무래도 지금 미중 협상을 하는 와중에 물론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네. 시진핑 주석이 푸틴 대통령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경제 문제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다. 안보하고도 연결돼 있고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태도에 대한 하나의 경고성 메시지로 중국과 러시아가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우방들이죠. 뭐 EU 국가들이라든가 동아시아 국가들하고 밀착을 해 나가면서 그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세계화 30년 동안 미중 경제 관계가 전략적인 상호 의존 관계로 구조적인 상호 의존 관계가 맺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거를 소위 말하는 이념 진영 논리로서 끊어내려고 하는데 그게 미국의 의지대로 잘 안 되고 그런 와중에 유럽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동아시아에서는 지금 대만, 양안 문제 이런 것들하고 연결되면서 중국, 러시아가 한편으로는 브릭스를 확대한다라든가 혹은 뭐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한 각종 조치들을 취해 나간다든가 네. 이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경제 문제로 뭔가 미국의 실리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안보 문제와 연결된 동맹 내의 균열 현상을 야기하는 행동을 중국, 러시아가 외교적으로 보이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은 곤혹스럽고 한편으로는 경제 관세 전쟁을 하다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안보 문제를 챙겨야 하는 분산 균열 효과를 야기하는 그런 태도에 의해 가지고 미국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런 전후 상황까지 감안한다면 첫 협상이 뭐 물론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또 진통이 겪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군요. 네, 그 교수님들 말씀하셨듯이 이게 경제 문제만이 아니고 실제로는 체제 경쟁이기 때문에 네. 그 굉장히 환율뿐만 아니라 안보, 경제 안보, 공급망 분리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들이 얽혀 있는 거라서 작은 부분에서의 협의들은 이끌어낼 수 있어도 큰 전체적인 빅딜을 이끌어내기는 굉장한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네. 브릭스도 그렇지만 중국도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트럼프 집권 1기 때 한번 당했잖아요. 예. 당하고 나서 여러 방면에서 미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예. 그러고 나서 지금 집권 2기를 맞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 대비를 해왔다라는 이야기도 되고 그 사이에 아까 러시아 이야기 나왔지만 뭐 러시아와의 관계도 더 밀착 관계로 가게 되는 것이고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도 이루어졌고 1대1로 정책도 더 글로벌로 확대해 나갔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이 미국과의 결국 패권 경쟁에 있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 절차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요즘 많이 하는 것들이 합종과 연행이라는 건데요. 네. 합종과 연행은 옛날에 춘추전국 시대 때 이제 그 진나라하고 마지막쯤에 진나라하고 6개국 나라만 남았을 때 초강대국 진나라하고 어떻게 안 망하고 살아남을까 해서 합종은 그 6개 국가가 서로 힘을 합해서 진나라에 대응하자는 거고 연행은 6개 국가가 진나라랑 따로 해서 살 길을 도모하자 동맹을 맺고 였는데요. 결국은 이 진나라가 연행이 돼가지고 연행이 성공해서 진나라가 그 6개 국가들을 서로 이간질시키고 나중에 각계격파해서 통일을 했거든요. 네. 지금 현재 상황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이 각계격파로 각 나라들과 연행을 맺게 되면 다른 나라들끼리 이제 다툼의 여지가 생기고 결국은 미국에 이 백기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중국이나 러시아뿐만이 아니고 지금 가장 연행을 주장하는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총리 로렌스 왕이 트럼프에 대항해서 다른 나라들이 뭉쳐서 다자무역 질서를 수호하자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싱가포르는 사실 동남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의 동맹인데 반 트럼프 최전선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맹이고 뭐고 지금 당장 나라가 망하게 생겼거든요. 싱가포르는 대무역 의존도가 300%가 넘는 나라고 무역을 못하면 망하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동맹이고 뭐고 서로 지금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끼리 이 서로 좀 합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되게 중요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만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베트남이나 중국에 문제 생기면 거기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도 큰 곤란을 겪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연결을 하고 같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차피 다 연결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일으킨 이후에 첫 무역 합의를 이뤄낸 국가가 있습니다. 지난주였죠. 영국과 첫 무역 합의를 이뤄냈는데요. 자, 이 영국과도 양측의 발언 듣고 계속해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And that is a deal that will protect British businesses and save thousands of jobs in Britain. The UK will reduce or eliminate numerous non-tariff barriers that unfairly discriminated against American products. 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의 아주 뚜렷한 영국식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왔는데 첫 합의 국가가 영국이었습니다.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영국이 전통적인 미국의 우방 국가. 그렇죠. 뭐 영국으로부터 뿌리가 있다고 봐야 되니까요. 예, 뭐 미영 관계는 그야말로 전통적 동맹 관계이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시사한 바는 있습니다. 처음으로 영국과 했다는 것도 영국도 브렉시트 이후에 상당히 좀 홀로서기를 해가는 과정에서 미국과 이러한 통상협상의 첫 합의 국가가 됐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시사하는 바는 영국은 대미 무역 적자국이고 미국의 입장에서 말하면 흑자국인데 이런 나라도 기본 관세 10%는 그대로 유지를 한다. 그리고 그 영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뭐 10만 대까지는
10% 주만 그 이상은 25%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우리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우리는 대규모의 대미 무역 흑자국인데 그럼 우리는 그 이상의 뭔가의 관세를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다 보니까 미국과 영국 간의 무역 합의가 그 외의 국가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가 이 선까지는 넘어갈 수가 없겠구나 하는 일종의 지침이 된다는 차원에서 네.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가장 합의하기가 쉬운 국가가 어떻게 보면 영국이었다. 그래서 일단 영국과 협상을 타결 짓는 거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여러 나라와 협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도와 먼저 될 거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어쨌든 네. 인도, 이스라엘, 영국 이렇게 하다 지금 영국이 먼저 이제 합의가 됐는데 일단 미국으로서는 빨리 성과를 보여줘서 다른 나라들에게 이 영국과의 협상을 보고 이거를 가이드라인 삼아서 선례로 삼아서 빨리 협상을 진행하자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내는 거고 이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이제 미국과 영국의 협상 결과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다른 나라가 어떤 거를 양보하는지를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가이드라인 삼아서 빨리 협상을 진행하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현재 미국이 뭐 24개 국가와 협상하고 있는데 뭐 향후 몇 주 내에 많은 협상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영국이 그런 가이드라인 기준점이 되는 그런 협상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한 70여 개 국가와 협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영국과 첫 타결을 이뤘다. 다른 나라에도 이게 압박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게 너무나 비현실적이어가지고 야 이게 진짜 되나 긴가민가 했던 나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영국과 협상이 끝났다고 하니까 야 이거 진짜 쇼윈도우가 아니고 진짜 하는 거구나 하고 네. 다들 이제 야 이거 시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7월 초까지 다 끝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야 시간이 별로 없구나 시간 문제다라는 것들이 지금 그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고 그리고 이 영국의 조건에서 그 협상 결과에서 보듯이 분야별로 차별화 접근이 가능한 거를 보여줬잖아요. 근데 영국이 실제로 이 자동차나 철강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받으려고 이 미국에 준 게 거의 수십조치의 경제적 그 항공기 구매나 농산물 구매나 수십조 정도 들었거든요. 미국은 무역 적자국인데 그러면 도대체 무역 흑자국들은 얼마나 줘야 되는지 사실 너무나 머리가 아프고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이제 네. 다들 남은 한 달여 동안 미국에 뭘 줘야 될지 고민하는 시간이 지금 다가왔다고 할 수 있죠. 네. 지금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앞으로 어떤 식의 협상이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되는데 아까 중국 이야기 중에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네. 추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다가 협상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를 전하면서 되게 긍정적으로 이제 네. 평가를 했고 뭘 얻어냈고 잘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했는데 시장 개방에 대한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영화 이야기도 잠깐 네. 하고 해주셨는데 이번에 영국과 협상 결과를 봐도 일부 미국 산품목이 영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영국이 시장 개방을 했더라고요. 중국을 향해서도 지금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네. 부분.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중국이 미국을 향해서 시장 개방을 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보시는지. 뭐 광범위합니다. 일단 제조업부터 서비스업까지 예를 들어서 서비스업은 금융 쪽은 중국이 거의 개방을 안 한 상태고 금리 자유화도 안 돼 있고 예를 들어서 미국 은행이 중국에 진출해서 영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 그리고 제조업도 마찬가지인 게 도대체 아직까지 외국 자동차가 중국에서 그 물건을 팔려면 합작업을 맺어야 되죠. 그렇죠. 독자적으로 못하죠. 독자적으로는 못하고 네. 지분도 51%가 중국이 가져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베이징 현대차가 있는데 베이징 자동차가 현대자동차랑도 51% 가지고 합작기업을 만들고 또 벤츠랑도 베이징 벤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영업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베이징 자동차는 고급차는 벤츠랑 하고 현대차는 주로 저가형 차만 하려고 하니까 현대차가 중국에서 브랜드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져서 지금 사실
대단히 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영업할 수도 없는 그런 사실은 많이 개방된 것 같은데 열리지 않은 시장이 대단히 많습니다. 보험 시장이나 금융 시장이나 제조업 시장도 마찬가지고 서비스 시장 대단히 많이 있죠. 그러면 지금 중국은 이제 환율도 고정 환율이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중국 당국이 환율 가격을 제시하면 거기에 대해서 변동폭이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이 자유시장, 그러니까 외환시장 개방하는 것처럼 풀어라고 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세요. 사실은 중국에서는 중국 정부에서는 고정환율제라는 표현을 절대 안 씁니다. 변동환율제라고 하지. 변동폭이 좀 그 제한됐을 뿐이고 변동을 줄 수는 있죠. 줄 수는 있는데 네. 변동폭이 제한됐고 그마저도 제한폭까지 다 가지도 못하거든요. 네. 그 정부 입김이 워낙 세니까. 그러니까 사실 외환시장 자유라는 외환시장만 있는 게 아니고 금리 자유화까지 다 연동이 돼 있고 금융 자유화까지 다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자유화돼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외환시장도 자유화가 돼 있지 않고 주식시장도 자유화가 안 돼 있고 전반적으로 다 오픈을 해야 되겠죠. 자, 영국과 미국의 무역 합의를 이제 우리한테 좀 대입을 해보면 영국이 이번에 다른 거 여러 합의를 하고서는 상호 관세율 기본 관세는 그대로 10%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한테 적용되는 거는 이제 국가별 관세까지 더해서 25%의 상호 관세가 지금 부과되려고 했다가 지금 일단은 유예가 된 상태인 거죠. 그럼 우리도 영국처럼 그 기준에 맞춰서 25%의 상호 관세를 10%대까지 낮출 수 있겠냐, 기본 관세만 적용받을 수 있겠냐, 이런 요구를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네, 이제 미국이 이번 관세 전쟁에서 쓰고 있는 관세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요. 무슨 말씀하신 10% 기본 관세, 모든 나라에게 적용한 10% 기본 관세가 있고 국가별 상호 관세가 있고 또 자동차나 철강, 알루미늄 같은 분야의 그 품목별 관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상호 관세만 협의 대상이다라고 그동안 얘기를 해왔어요. 네. 그리고 그거를 지금 영국으로 보면은 10% 기본 관세는 안 건드렸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10% 기본 관세는 마지노선이다. 안 건드리겠다는 이건 어떤 나라든 상관없이 무조건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거다. 미국이 관세 수입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세금도 낮춰줘야 되고 그러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여줬고 그런데 일단 상호 관세에 대해서는 협상도 가능하다고 했고 지금 영국에 대해서는 자동차나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건드렸단 말이에요. 네. 그동안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도 일본이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강하게 요청을 했었는데 품목별 관세는 협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영국을 대상으로 품목별 관세를 낮춰줬기 때문에 물론 쿼터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자동차나 관세, 철강에 대해서 이런 품목별 관세를 인하해달라는 그런 협상이 가능해졌다라는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10%라는 기본 관세,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는 한미 FTA라는 무관세 교역을 지금 미국과 맺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미 FTA 기본 정신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전면적으로 그럼 한미 FTA 자체가 폐지되고 재협상으로 가야 되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법적 조건으로 본다면은 1962년에 무역 확장법을 보면은 국가 안보와 연결된 그러한 위기 상황이 있을 경우에 대통령이 권한을 갖고 이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232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시적으로는 그런 조항을 들어서 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장기화가 되면 사실상 한미 FTA가 무력화가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거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상황까지는 갈 거라고 보지 않고요. 한미 FTA라는 것은 한미 동맹과 함께 우리 한미 관계를 이끌어가는 두 개의 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한미 통상협상에서는 우리 영국이 했던 것처럼 어떤 조건, 10만 대라고 영국은 돼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어떤 조건부적인 그러한 합의를 통해서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합의를 도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얘기한 건 10%는 어느 국가에든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거는 이제 한미 FTA는 그냥 무력화됐다라고 사실상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FTA라는 게 원래 관세가 없고 그 자유롭게 무역을 하는 건데 여기다가 관세를 그렇게 매기면 FTA는 사실상 그 무의미한 게 되고요. 이 미국 정부에서는 한미 FTA 폐기도 안 할 거고 전면적 재협상도 안 할 거라고 하지만 사실 그 말을 그대로 믿긴 힘들고요. 네. 이 상황에서 FTA가 재협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도 더 이상한 얘기고 결국은 재협상을 하고 또는 여의치 않으면 전면적인 재협상도 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FTA 자체를 미국이 탈퇴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럼 결국 뭐 우리나라가 어떻게 그 미국의 그 관세 인하를 끌어들이기 위한 그 플랜을 제시하느냐가 중요한 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품목별 관세를 이야기를 해 볼게요. 지금 영국과의 합의를 내용을 기초로 해서 보면 자동차에 한해서는 25%의 관세를 10%로 낮추는데 이것도 쿼터가 있네요. 연간 10만 대에 한해서. 우리가 트럼프 일기 때 철강 알루미늄 제품 트럼프 행정부랑 맺었던 그것과 비슷한 지금 구조로 가져가네요. 네. 그럼 이제 우리도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다 주요 수출 품목이니까 요것에 기준해서 협상 결과를 예상할 수가 있겠네요. 네, 일단은 그 품목별 관세를 건드릴 수 있는 협상 대상으로 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건데 네. 지금 영국과 우리랑 다른 거는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 수출이 영국의 16배고요. 그렇죠. 철강 네. 수출도 16배라서 이게 그 고지못해 굉장히 그 숫자를 적용하기 힘들 굉장히 거다.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 같지만 어쨌든 만약에 어떤 형태로든 영국과 유사한 그런 쿼터 그 저율 관세 할당 방식을 받으면 우리가 이게 유리할 수 있는 게 잘만 하면 일정 물량까지는 관세를 매우 낮은 관세를 물고 들어가고 나머지는 미국에서 현지 생산으로 충당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협상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상 방식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 미국과 영국 자동차 관련된 합의 사항에 대해서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상당히 반발을 했단 말이죠. 관세를 일단 낮췄으니까 가격 경쟁력을 안고 미국으로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러면 만약에 우리도 똑같은 예를 들어서 10만 대에 한해서는 뭐 10%의 관세를 적용받는다고 하면 미국 현지 완성차 업체들은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겠군요. 저희 그 우리나라가 작년에 미국에 수출한 게 93만 대거든요. 그래서 10만 대 정도로는 우리 기준이 안 될 거고 우리 입장에선 네. 그 30만 대 정도까지는 뭐 10%, 그 초과분은 뭐 25%나 그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네. 대단히 높긴 하지만 근데 사실 자동차 분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한국 사례를 성공 사례처럼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최근에 그 미국의 현대 기아차가 공장도 많이 만들고 공장도 잘 운영하고 있고 해가지고 이걸 성공 사례처럼 호평한 적도 있어서 자동차 분야에서 좀 우리가 좀 그 좋은 양보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살짝 있습니다. 네. 자, 미국과 영국의 여러분 관세 협상이 완전히 타결된 건 아닙니다. 전반적인 방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추후에 이제 세밀한 협상을 통해서 최종 타결은 아직 남아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디테일을 더 살펴봐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런저런 요구들을 하고 미국과 줄다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협상과 관련된 그러니까 관세 부분 말고요. 비관세 분야에서 무역 장벽을 되게 낮춰야 되는 것도 있고 특히 이제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방위비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한 요구를 상당히 거칠게 해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얻어내는 만큼 우리도 뭔가 미국에 계속해서 줘야 된다라는 그런 걱정인 거죠. 예, 지금 관세 협상을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한미 이제 우리가 대미 무역 흑자가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서 사실 경제적인 아이템으로 미국의 우위에 있을 수 있는 협상의 우위에 있을 수 있는 아이템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상 지금 자동차 말씀하셨지만 네. 예, 우리의 자동차 수출의 49%가 대미 자동차 수출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미국의 자동차를 수출 안 하고서는 특히 또 대미 수출의 27%가 자동차인데 이런 거를 어떻게 뛰어넘어갈 것이냐. 지금은 경제적인 대응으로 본다면은 그 현대차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뭐 30조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가겠지만 어떻게 본다면은 오히려 협상의 돌파구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위비 문제라든가 기타 대외 군사 협력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공조를 취하는 일에 우리가 조금 더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통상협상에 있어서의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는 방식이 오히려 더 협상의 지렛대로 작동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 협상과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서요. 한 가지만 전해드리면 하워드 러트링 미 상무장관은 또 이런 얘기를 했네요. 10% 기본 관세는 변하진 않겠지만 국가별 협상 결과에 따라서 일부 무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특정 품목이나 어떤 미국과 특정 국가와의 교역 상황에 따라서 해당 품목은 또 무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 이 얘기의 요지는 되게 열려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에 모순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10% 관세는 기본적으로 적용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또 무관세로 갈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해석이 돼요. 네, 이게 원래 지금 미국이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관세 폭탄을 던지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FTA 상대국이기도 하고 다른 여러 나라 그 양자 간의 관계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이런 결국은 유연성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방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과 관세 협의가 시작된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이죠.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을 방문해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났습니다. 김 전 차장의 목소리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흑자가 약 67%가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에 나오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을 했고 네, 김현종 보좌관 뭐 얼굴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미국과 무역 협상을 주도했던 또 인물이기도 하고 남 교수님도 잘 아실 것 같아요. 같이 일하셨죠? 네. 사실 이제 지금은 어떤 특정 후보 캠프의 참모기 때문에 미 당국자를 만난다는 게 되게 이례적으로 해석이 된다는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이례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아니기도 해요? 우리 상황이 네. 그 6월 3일 조기 대선에서 이제 누가 당선이 되든 간에 인수위 없이 바로 이제 대미 협상을 이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김현종 보좌관께서 본인이 워낙 미국에 네트워크가 많기 때문에 네. 미리 가서 우리나라 정책 방향이나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특히 이제 협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아마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미국과 6월 3일 이후에 이제 협상을 이어갔을 때 좀 더 유리한 협상의 위치를 만들려는 그런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협상 양국이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을 것이다. 예, 왜냐하면 6월 3일에 이제 4일이죠. 정권이 들어서고 네. 7월 패키지라는 게 그 90일 유예 기간인 그 7월 8일 이전의 패키지. 우리가 미국과의 첫 협상에서 네. 나온 게 이제 7월 패키지 그럴 근데 딜인 목표로 거고. 지금 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한 달도 안 되는 남짓에 뭔가 패키지가 나온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단순히 관세 문제가 아니라 그 패키지 안에 환율, 뭐 경제 안보 이런 이슈들이 전부 들어있기 때문에 네. 이게 쉽지 않은 거라서 어쨌든 일부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동차라든가 이런 일부분은 패키지까지는 안 되더라도 일부 협상 결과를 내놓더라도 나머지들은 좀 시간을 갖고 협상을 하는 게 우리로서는 훨씬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거죠. 6월 3일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이제 다음 날부터 바로 새로운 정부가 가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 7월 패키지라는 거는 미국의 그 90일간 유예,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유예시킨 7월 6일이죠? 7월 8일. 7월 8일까지. 그때까지 이제 협상 시간을 벌어 놓는데 우리는 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지금 이번 미국 당국장한테 설명했을 거다. 뭐 들어보면 맞는 얘기죠. 새로운 정부가 나서서 한 달 안에 뭔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건 굉장히 물리적인 시간으로 부담이 되는 시간 아닙니까?
사실 우리 선거가 어떻게 보면 정기적인 시간 속에서 선거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탄핵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된 거기 때문에 미국 정부도 우리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저 김현종 지금은 명칭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저렇게 갔었던 것도 일종의 지금 야당 대표, 야당 후보에 대한 메시지 전달 차원에서 갔을 수가 있는데요. 네. 뭐 이례적이긴 하지만은 저는 이런 정례적인 일이 아닌 일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또 따지고 보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적에도 저러한 요구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이전의 전례도 있기 때문에 네. 협상 시한을 혹은 협상의 진행 과정의 속도 조절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수준에서 만나서 어떤 대화가 오갔느냐에 따라서 저것이 이례적이냐 아니냐의 얘기는 그래서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적에도 미국의 대선이 벌어졌을 때 뭐 사전에 사후에 예를 들어서 싱크탱크 그룹 간의 어떠한 그 전략 대화 같은 걸 합니다. 그럴 때 보면은 우리도 전략적으로 선거를 예측하고 어느 당 후보가 유리하겠다 하면 그 당 후보 인사들을 싱크탱크 그룹의 사람들을 불러서 상대적으로 많이 불러서 협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에피소드로 2016년에 힐러리 대통령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네. 그쪽 싱크탱크 그룹들을 많이 불렀었는데 결과가 달라져서 그게 선거 전에 미국 대선 전에 일정을 잡고 대선 후에 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할 때에 참 애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첫 협상인 사실 이제 4가지 안으로 의제를 좁혔고 7월 패키지 딜이라는 일종의 시한까지도 정했는데 지금 우리가 흘러가는 정치 상황이 내는 걸 보면 꼭 7월 패키지에 목을 맬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군요. 저는 사실 위기가 기회라고요. 사실 6.3 대선 때문에 우리가 다른 흑자국들보다 협상을 늦게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고등학교 때 단체 기합 받고 빠따 맞을 때 제일 아픈 사람이 제일 먼저 맞는 학생이거든요. 요즘에 안 그렇지만요. 네. 학교 다닐 때는. 지금 체벌이 금지되어 있으니까. 제일 먼저 맞는 학생이 제일 아파요. 그래서 지금 사실 미국이랑 미국 대미 흑자국들 중에 먼저 협상하고 싶은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 다 미루고 싶은데 미룰 명분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이만큼 좋은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그래서 6.3 대선 끝나고 다른 흑자국들 협상 과정하는 것도 보고 좀 많이 참조를 하고 반면교사를 삼고 해서 좋은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할 거를 감안해서인지 협상은 먼저 하는 게 가장 유리한 조건일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했었죠. 그러니까 늦췄을 때에 받게 될 이걸 불이익이라고 표현이 국가 대 국가 협상을 좀 말이 이상하지만 협상을 무기한 또 늦출 수는 없는 상황도 맞는 거잖아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성과를 빨리 내고 싶어하는 분명히 필요는 있고 요구를 할 텐데 압박을 가할 텐데 말이죠. 이걸 현명하게 피하면서 시간을 적절하게 늦춘다. 말은 쉽지만 현실에서 쉽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7월 패키지라는 어쨌든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외교적으로 이걸 무작정 어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유인책을 주려고 빨리 와서 매를 맞는 게 훨씬 낫다라고 이제 해서 사실 그렇게 한 나라가 말은 그렇게 했죠. 일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은 이 본격적인 협상을 하기 전에 대규모 협상단이 대표단이 가서 엄청나게 많이 양보를 하고 왔는데도 실제로 상호관세율 받는 거 보면 한국보다 딱 1% 낮게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품목관세 자동차에 대해서도 유연성을 안 보여주고 해서 그래서 꼭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맞는 건 아니고요. 어느 시점에서 유동적으로 탄력적으로 그런 협상의 시기를 고려해야 되고, 다만 이 7월 패키지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다가 보면은 우리가 많은 것을 양보하고 뭔가 가시적인 결과를 내야 되는 그런 압력을 협상단에 줬을 때는 네. 실기를 할 우려가 있어서
그 여러 가지 작은 것들은 합의를 하되 큰 것은 남겨놓는 그런 식의 협상이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달 초에 한미 통합 국방협의체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미 국방부 당국자들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정확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미 방위비 재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압박을 또 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이게 관세 협상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걸 민감하게 지금 바라보게 됩니다. 예, 결과적으로 한미 관세 협상의 마지막 방점은 방위비 재협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달에 그 12차 한미 방위비 협상을 통해서 분담금이라든가 우리가 얼마를 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걸 합의를 해놨는데 사실상 이거를 무력화시키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표명됐기 때문에 네. 그런 가운데 지금 한미 관세 관련한 협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한편으로는 통상 문제가 현안으로 있으면서 다른 한편의 협상이 오히려 더 중요한 지렛대는 방위비 재협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이 첫 관세 협상에서 예상 외로 상당한 진전을 이뤄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와의 협상에서도 신속한 타결을 압박할 수도 있는데요. 대선을 앞둔 우리로서는 속도보다는 정확성과 신중함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